네, 미리 축하합니다. 오늘 주제 15, 조선 후기 경제 사회입니다. 오늘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긴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단원이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되게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죠? 네, 어떤 내용을 볼까요, 오늘? 조선 후기 경제가 어떻게 변화됐고, 그로 인해서 신분제는 또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세도 정치기인 19세기에 있었던 농민 봉기를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변화 중에서 농업 분야에서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요새는 뭐 주변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을 키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그냥 가꾸겠죠. 근데 모내기라는 거는요. 싹을 따로 벼씨를 가지고 따로 먼저 어린 모종을 키워 놓고 나중에 이거를 옮겨 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싹을 다른 데다가 키우는 동안에 내 원래 논 밭은 뭐 이렇게 보리를 키우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모작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많이 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가 확산이 되면서 광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 짓는 것을 광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작물뿐만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들이 있죠. 뭐 인삼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재배가 돼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자 농민, 부농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수공업 분야에서는 민영 수공, 원래 이 수공업도요, 관영 수공업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지정한 것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그냥 민간에서 만드는 그런 수공업도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대제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돈을 많이 가진 물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민영 수공업자한테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미리 돈을 주고 독점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미리 돈 줬으니까 네가 만드는 물건 그 다음부터는 언제까지는 다 내 거야. 이렇게 이제 자본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상업 분야에서는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것과 동시에 시장이죠. 예,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포구, 또 항구도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당연히 상인도 많아지겠죠. 상인을 좀 간단히 분류할 수 있어요. 관의 허락을 받은 관허상인. 뭐 대표적으로 대동법으로 등장했던 공인, 그다음에 전국 여기저기 이게 보따리 장수 있죠? 보부상, 그거 다 관허상인입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은 상인. 그다음에 이제 민간 상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민간 상인들이 더 많잖아요.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뭐 사상, 또 도고, 그다음에 객주, 여각 이런 사람들이 다 민간 상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상, 개인 상인이란 뜻인데 굉장히 전국 단위로 굉장히 거대한 그런 물건과 자본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도고, 도매업자예요. 그다음에 객주, 여각, 요거는 이제 뭐 여관업, 물건 보관업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역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개시, 후시 둘 다 발달하게 되는데 개시는 국가의 공적인 무역, 그다음에 후시는 개인 간의 밀무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농업도 발달하고 상공업도 발달하고 부자 농민도 생기고 상인도 많아지고 무역도 생겼다.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 만상, 유상, 송상, 경강상인, 그다음에 내상 이게 이제 다 개인 상인들이에요. 개인 상인들이고 이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중개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분제 한번 보겠습니다. 신분제.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자, 어디까지 과거를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양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민입니다.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여기까지를 사람으로 봤어요. 노비는 사람의 형체를 한 물건이라고 봤던 거예요. 과거는 누가 본다? 사람이 본다. 그래서 상민부터는 법적으로는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상민이 과거 시험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양반은 어떤 사람들인가? 관료, 그러니까 관리죠. 관리. 그다음에 원래는 관료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높은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선생님만 이제 양반에 해당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 집안까지 그러니까 그 집안까지도 다 양반으로 취급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역을 면제받았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다음에 중인으로는 뭐 향리, 기술직, 서얼 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좀 낮은 관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대부분
상민인데 농민 또는 상공업자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양반 중에서도 이 급이 좀 나눠져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반, 권력에서 이렇게 밀려나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간 향반, 그마저도 안 돼 가지고 내가 직접 생업에 뛰어들어야 돼. 알바도 해야 돼. 그런 이제 잔반. 세 가지로 분화가 되기도 한다. 중인들은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죠. 상소문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민들 중에서도 이게 분화가 되게 되는데 그냥 보통 농민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번 분농, 그다음에 상공업자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번 거대한 상인들, 거상,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광산 같은 데 노동자로 취업을 하죠. 임노동자. 이렇게 이제 되게 세분화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 뭐 농사 짓거나 물건을 팔거나 이랬다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업종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비가 근데 이 상민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군대에서 공을 세우거나 돈을 내거나 그걸 납속이라 그래요. 납속. 또는 뭐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도망쳐 가지고 모르는 동네 가 가지고 요새처럼 뭐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 그게 다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이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상민도 중인 양반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었죠. 뭐 중인이 양반 되기도 하고. 족보가 있으면 양반이거든요. 양반은 양반만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뭐 사거나 뭐 위조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발급됐던 공명첩, 요것도 뭐 국가에서 발급을 해준 거죠. 합법적으로 신분 상승을 뭐 도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돈으로 신분을 해방시키는 그런 납속도 가능했다. 그래서 인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양반이 원래 숙종 때만 해도 9%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영정, 철종 때, 철종 때 장난 아니죠. 70%가 다 양반입니다. 오리지널은 여전히 9%였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61%는 뭐다? 그렇죠.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양반은 세금을 면제받죠. 노비는 세금을 안 내죠. 그러면 세금을 내는 요 상민들 한번 보세요. 53%, 55%, 57%큰 변화 없다가 철종 때가 되면 28%로 절반 반토막 나버리죠. 세금 거둘 양은 똑같거나 더 많을 텐데 내야 될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으니 남아있는 상민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냐면요. 양반을 상민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 노비들, 그나마 남아있는 노비들을 끊임없이 상민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더 쉬운 일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영조 때 노비 종목법을 실시합니다. 엄마나 아빠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은 넌 노비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빠가 노비라 할지라도 엄마가 양인이면은 너는 노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꾼 겁니다. 노비 종목법.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조 때 요 사이가 될 텐데요. 공노비, 관청에 속해 있던 노비들을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거죠. 양반이 늘어나고 상민 줄어든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좀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신분제가 흔들렸다. 이런 얘기죠. 향촌,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조선 전기입니다. 수령, 지방관이죠. 사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리가 있고 사족. 사족은 그 사림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양반들, 지배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수령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사람, 파견된 사람이고, 향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말단 행정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령은 뭐 당연히 향리를 지시를 하겠죠. 뭐 세금 좀 걷어라 뭐 이런 것들을 지시를 했을 겁니다. 향리는 이제 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령은 다른 지역에서 파견돼 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죠. 보좌를 하는 거죠. 보좌를. 그다음에 이제 이 수령은 사족들, 양반 사족들을 끊임없이 감시를 합니다. 얘네들이 혹시 딴 마음 품고 반란을 일으키진 않은가? 양반 사족은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면서 또 자문을 해주기도 해요. 자, 우리 고을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제 양반 사족은 향리도 견제를 또 하겠죠. 비리를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그랬던 것이 이제 후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령의 권한이 세집니다. 그리고 양반 사족들의 권한이 약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은 부자 농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리와 수령은 원래 한 통속이에요. 그죠?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높은 공무원, 낮은 공무원 이런 차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자 농민은 수령이랑 결탁을 합니다. 돈을 막 갖다 바치고 뭐 이제
뭐 좋은 일을 많이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족이 왕따를 당해요, 지방에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원래 사족이 향리도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수령도 견제를 했었죠, 비리 저지르지 않게. 근데 이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수령과 향리가 마음 놓고 수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의 삶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때 인제 천주교, 서학이 들어오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를 하면서 평등 사상이 농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굉장히 여러 차례 민중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입니다. 홍경래의 난은 여기 평안도 지역, 여기가 엄청 차별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차별 플러스 몰락한 양반 홍경래가 이제 선동을 해 가지고, 물론 이제 세금 걷고 막 이런 것들이 세금 납부의 이 짐이 너무 크니까 백성들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일어났던 게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고요. 시간이 한 50여 년 흘러서 1862년도에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어 이 농민봉기가 일어났었는데, 그때가 1862년 임술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모든 농민봉기를 임술농민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정부도 인제는 '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이 문제인고?' 하고 봤더니 '삼정이 문란하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삼정을 한번 개선을 해 보자.'라면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흥선대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